네, 대전시정실로 네, 이번 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아래옵니다 시간이죠. 이번 주에는 굿모닝 충청 신성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왜 한 템포 쉬어요? 뭐 무슨 한동훈 비대위원장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느리잖아요. 네, 이번 주 어떤 거 아래시겠습니까? 아, 썰렁하다.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 입다집 못할까? 연기한 거예요 지금? 저 연기 좀 해봤어요.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축하 연설을 하셨었죠. 그런 가운데 한 졸업생, 석사 이제 졸업생이 끌려나간 경호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간 봉변을 당했습니다. 봉변을 당했는데 유성 경찰서까지 거의 연행됐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저 지난번에 전북에서도 또 강성희 의원이 끌려 나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네. 아니 이 정권 들어서 왜 자꾸 그런 인사들이 자꾸 끌려 나가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죠. 최근에 그것도 뒤늦게 알려졌잖아요. 소아청소년과 그 협회 의사 한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다가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서 입을 막힌 채, 그러니까 입틀막이라고 하죠. 끌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아니 국민이 지금 대통령님이 국민 목소리 듣겠다라고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사 제목이 뭡니까? 뭐 저희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렇게 대표자가 왔는데 대통령님이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말씀이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시민의 몸에, 국민의 몸에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는 거 이거 폭력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는 이게 오히려 퇴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함부로 손을 대요 국민의 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대통령에게 달려든다든지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경호처 직원들이 제압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말 몇 마디 했다는 이유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정말 좀 나빠요. 네. 사실 대통령이랑 당시에도 꽤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졸업생을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두 가지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일부 언론들은 알고 보니 녹색정의당 뭐 대전시당 대변인이었다, 당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본질을 좀 흐리는 듯한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거는 분명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국가는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라는 이유로 법으로 보장해준 합법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렵네. 국민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뭐 무기 사주죠. 총도 사주고 또 잘못한 국민이 있으면은 인신 구속도 시키고요. 뭐 물론 국가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폭력 행사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야겠죠. 이렇게 무차별하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평범한 그냥 졸업생이었고 지금 당장 걱정하는 것도 그런 정치적 보복이나 그런 게 아니라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되게 순수한 소시민적인 분인데 그런 분을 완전히 정치화시키고 마치 불순분자처럼 왜곡하는 그런 언론 보도는 지향이 아니라, 발음이 안 좋아서 한 번 더 언급한 건데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고, 두 번째 역시 저도 그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어쨌든 국가가 이런 권한을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지키기 위한 권한이지 남용하라, 그건 분명히 남용이거든요. 특히나 국민에 의해,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까지 끌려 나가는 마당이니 이게 완전 이 정권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가는 건지 참. 과도한 대통령의 심기 경호 플러스 공권력의 지나친 남용,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재 진보당 아, 맞아요. 그분도 그 끌려갔죠.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조차도 그냥 정당한 그 자신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이었는데 저쪽으로 안내드리세요. 저쪽으로 안내드리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저쪽으로 안내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안내하시라고요. 저쪽으로 안내하세요. 누구세요? 아니 누구세요? 아니 안내드리세요. 손대지 마시죠. 아니 손대지 마시라고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는 분들. 저쪽 가서 하세요. 손대는 분들. 저쪽 가서 하세요. 아니 손대지 마시라고. 저쪽 가서 하시라고요. 손대지 말라고. 저쪽 가서 아니 하세요. 왜 말을 못하냐. 한쪽으로 하시라고. 선거운동 파괴. 선거운동 파괴 규탄한다. 선생님도 후보자의 공직 후보자의 이동을 방해하면 선거운동 파괴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니 뭐라고? 가보자. 자, 됐어. 규탄한다. 김선재 진보당의 예비 후보는 카이스트 그 졸업식장이 아닌 동문 쪽에서 이제 자신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편말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경호처 직원들이 여기 대통령 동선인이 나가시고 그러면서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있을까? 정말 지나친 심기경호.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하튼 정말 문제가 많아요. 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 입 다물지 못할까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아래옵니다. 저도 붉은 용포 좀 입어볼까 하옵니다. 뭐 오늘 사극 모드네. 원래 제가 붉은 용포 누가 또 왕되고 싶어요? 이동환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 후보 네, 무소속이죠. 네, 그쵸. 무소속인데 마치 국민의힘인 양 빨간색 그 점퍼 네, 이런 분이 갑자기 나는 선거 끝나면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은 대전의 한동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까 근데 예전에 한동훈은 한동훈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정진호 PD를 예를 들어서 대전에 무슨 그 뭐라 그래야 돼 RM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테러 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작가 앞에서 막 웃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라고요? 아니 BTS. BTS. 제가 예를 들어 프랑스의 알랭들롱 닮았다는 얘기는 좀 들을만 하지만 이제 그만.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했잖아요. 직을 상실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구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고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장호 대전시장이 대덕구 부구청장을 그쪽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동환인 거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중구 구청장 그 직무대행을 맡게 된 거고. 그런데 이분이 혹시 선거 출마하려는 거 아니야? 이장호 시장이 선거 출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니까 아니다. 이 이동환 부구청장이 중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구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라고 인사를 낸 거다. 이장호 시장 그렇게 이야기했고 네. 또 이동환 부구청장도 내가 중구에서 태어났고 오래 살았고 잘 알고 출마 안 할 거다. 구정을 흔들림 없이 잘 이끌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조금 지나고 나서 갑자기 내가 부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장 권한대행을 해보니까 중구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그래서 중구 발전을 위해 출마해야겠다 라면서 출마 선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구 전문가라며. 그럼 저는 중구민도 아니에요. 근데 중구가 그렇게 뭐 유천시장이 좀 경기가 어렵고 또 그 은행동에 있는 메가시티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이런 거는 중구 구민이 아니어도 대전 시민이면 다 알 겁니다. 네. 대전이 무슨 면적이 한참 넓은 그런 도시도 아니고요. 근데 자칭 중구 전문가라는 분이 몰랐다가 그러니까 전문가라면서 막상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내가 출마할래.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앞뒤가 안 맞죠. 너무 듣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분노스러웠고요. 국민의힘이 무공천한다고 하니까 무공천 취지가 뭐예요? 그 정당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거에 잘못했다는 대해서. 얘기죠. 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입당도 안 해놓고 나는 대전의 한동훈이요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똑같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국민의힘 후보처럼 선거운동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치, 거기서 선거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거 뭐지? 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저는 이거는 유권자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구도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구청장이 선출이 되죠. 그 구청장의 직무 대행하는 사람을 그 인사권이 직접적으로 없는 분인 거잖아요. 이장훈 대전시장은요. 그렇죠. 예, 그 부구청장 지금 인사를 내면서 그 직무대행을 본인 맘대로 교체했고, 그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고, 또 자신이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이 출마 안 한다고 했다가 가보니까 내가 몰랐다 발전시키겠다라면서 출마를 하는 그 행위 자체, 말을 뒤집고,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아직 입당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것도 문제고, 이건 유권자 기만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놓고 당사자들 말도 되게 웃겨요. 이장호 시장님 학대 간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나 그거 자꾸 나랑 연결시키지 마라. 그 이동환 그 구청장 권한 대행이 저희가 그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간 거다. 아니 정말로 그 이장훈 시장이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했어야죠. 하지 말라고 하고, 만약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비판을 그쵸? 해야죠. 그리고 저 사람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고 대전시장이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도 지냈고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근데 나랑 연관시키지 마라, 본인의 자유다. 왜 이렇게 그 관대하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인사의 복심에 의해서 출마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도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땡 굴뚝의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땡 굴뚝의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나오네. 제가 마지막 한 충분히, 말씀만 드릴게요. 이동환 예비 후보님 좀 정신 좀 차리실까요? 아이고 그러기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네, 정말 꼼수 중에 꼼수죠. 네, 저도 붉은 용포 좀 입을게요라고 정해주셨고요. 네, 마지막 키워드 어떤 건가요? 요동치는 대전 선거판. 그렇죠. 최근 며칠 동안 엄청난 변화들이 좀 있었죠. 그 제일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허태정 그 예비 후보 유성을에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이분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대충 감을 잡았는데 감 잡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죠. 워낙 인지도 네임밸류 강하고. 아힘 TV를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방송 때 허태정 전 시장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뭐 유성을도 돌려보고 중구도 돌려보고 대전 서구 갑도 돌려보고 또 황정화 그 인재영입위원 그분을 뭐 여수에도 돌려보고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미. 네. 그럼 감을 잡아야지. 아임TV를 제대로 안 본 거네. 아니 어쨌든 그 돌려본 것은 왜 돌려봤겠어? 경쟁력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 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통치가 않았대요. 그것도 아임TV에서 나왔어. 그 얘기 이미. 신통지가 않았다고. 지역별로 신통치가 않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황정화 박사를 인재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황정화 박사도 자기 선거구 그 지역구에 출마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뭐 뻔히 보이는 결과 아니에요? 뻔히 보인다기보다 그 전에 앞서서 서구갑 그 예비 후보들 그 반발하는 시위가 있어서 서구갑 돌리니까 허태정 놓고 이거 오지 마라 이거지. 그런 반발도 있고 하니 그 저희 제 딴에는 그래도 허태정 시장을 버리기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저는 허태정 시장을 민주당이 버렸다기보다는 어차피 허 시장한테 이번 선거는 플러스 알파 아니에요? 원래 단체장을 했던 사람이고 유성구청장부터 해가지고 허태정 전 시장에게는 다음번 시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의 진정성이 정말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물론 있다고 저희하고도 인터뷰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선거 다음번 대전시장 선거 그 중간 과정에 인지도는 충분히 쌓았고 또 본인이 그 민주당의 중앙당의 결정에 따르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뭐 나름의 성과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성과가 있으니 빠졌겠죠. 본인 의지가 좀 여기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그 의지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유성을이 과학기술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황정화 박사가 이제 단수 공천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그 현 국회의원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박영순 의원은 하위 10%에 들어가서 상당히 좀 대덕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해서 반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날 21일 그 국회에서 그 이재명 대표와 임백연 공관위원장의 사퇴까지 촉구를 했는데 그 말인즉슨 이게 자기 어쨌든 대덕구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출마하려는 박정현 그 전 대덕구청장을 그 최고위원으로 삼은 것도 자신은 좀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자기는 의정 활동도 열심히 했고 매일 그 지역에 방문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소통도 열심히 했다. 근데 왜 이런 10%가 나왔느냐? 박영순 의원이 상당히 좀 불리해졌다. 만약 국민의힘 그 후보 측과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박영순이라면 3자 구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박영순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을 거다. 네.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잘 알지 않을까 싶거든요. 민주당 당적으로도 겨우 이기는 건데 이겨도 겨우 이기는 거고 진 적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선택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딱 결과 놓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속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신성재 기자와 함께 3가지 사안을 아뢰었습니다. 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있었던 대통령 경호처의 그 무리한 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동환 그 대전 중구청장 예비 후보의 그런 이러이러한 문제들, 모습들, 그리고 요동치는 대전 선거판의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굿모닝 충청 신성재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ou keep chasing stars, chasing stars. 네, 이번 코너 대전 소리통 시간이죠. 예, 대전 소리통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입니다. 금홍섭 전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금홍섭입니다. 네, 요즘도 블로거 활동 열심히 하시죠?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 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몇 년 전부터 하고는 있는데 글 쓰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건가요? 오늘 뭔 얘기할까 고민 좀 하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니죠,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지금 계속 언급이 될 것 같고, 특히 이 사건이 터진 게 지난해 11월 26일이에요. 지금 몇 달이 지난 거야. 2달 훨씬 지난 3달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고. 아니, 우리 언론도요, 외신만 떠들고 있고 우리 언론은 조용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요,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었으면 바로 처분돼요. 가태료 처분받고 징계 중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징계 처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수장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소극 행정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누가 이 청탁금지법 이거에 대해서 따르겠냐 이거죠. 뭐 대통령 부인 아니고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여사가 이런 거 장관 재직 이런 거 뭐 난리가 났겠지. 압수수색하고. 아니 조민 씨가 그 교수님한테 장학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야, 이거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요 얘기 좀 하면서 또 1월 달에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청렴도 조사 평가한 거 발표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 등등 얘기 좀 해보면 뭐 주제가 그렇게 이슈를 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아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고 사실 그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이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직계 가족들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배우자까지. 예, 배우자까지. 이를테면 예전에 혹시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벤치어 검사 뭐 이런 거 있었죠. 샤넬 가방 검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금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랜저는 그랜저를 선물 받은 거고 검사가, 그리고 벤츠도 선물 받은 거고 샤넬 가방
저는 잘 모르지만 검색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에이, 선물 받았던 건데 자산이 몇십억인 그 김건희 여사한테 설마 그런 게 뭐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랜저 검사가 특히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2013년도에 김영란 전 대법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이 청탁금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이 두 가지 법안을 국회에 낸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 두 가지 법을 원래 같이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싫은 거야. 그리고 언론들도 뭐 조중동 등에서 맨날 그쵸. 문제 제기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언론도 그 당시에. 거기 대상에 이제 중간 과정에 포함이 그렇죠, 됐으니까 그렇죠. 언론인도.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서 결국 청탁금지법은 뭐 우리 국민들이 여론이 워낙 만들어야 된다. 여론조사하면 당시에 70% 이상이 이 법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이런 여론 흐름을 타고 우리 국민들도 인식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만든 게 청탁금지법이고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은 나중에 2020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배경이 된 법들이 배경 때문에 이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진 거고 특히 지금 그 김건희 씨 디올백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뭘 규제하고 있냐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연 1년 동안 300만 원을 넘으면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위반했다는 거고. 근데 함정 취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몰카니 뭐 공작이니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뭐 일각에서는 대북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이를테면 뭐 KBS에서 대통령 면담 그 영상 그 특별 뭐 했을 때 보니까 뭐 부부싸움 안 했냐 이런 얘기 나 진짜 그거 보면서 화나더라고. 저는 재방송 잠깐 봤는데 재방송 그런 걸 하는 것도 웃긴 거지만 그것도 명절 당일날 어쨌든 간에 이게 소위 얘기해서 공작이라 하든 몰카라 하든 그런 상황에 몰카 상황에서는 받아도 돼요? 아니 더군다나 받지 가기 말아야죠. 전에 이 백을 들고 갑니다라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고 그러고 간 거잖아요. 그게 무슨 공작이야. 그 내용이 10번의 면담 신청을 카톡으로 했는데 그중에 선물을 사진을 찍어서 사전에 공개하니까 그 2번에 걸쳐서 디올백하고 사넬 향수를 사진을 올리니까 2번 허가가 나서 이 금품을 수수한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공작이니 몰카니 이런 얘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국민들이 환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 당당했던 모습들 그거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었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그때 모습은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왜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까 제가 공직자의 최고 수장이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니 대통령하고 대통령 그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을 둘러싼 일가족의 이런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안들이 걸려 있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있고요. 다 잊어버렸죠. 한 몇 년 전 얘기 같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특히 김건희 여사 이 청탁금지법 위반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청렴 전문 강사라고 있어요. 그 활동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강사세요?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안을 바라보면 그렇다고 어디 공공기관에 강의 가서 이 사례를 얘기도 못 하겠어. 해요? 왜 못해요? 얘기하면 또 뭐 잡혀갈까봐? 여러 가지 얘기 나올까봐. 강사 잘릴까봐? 압수수색 뭐 강사 잘리고 무서운 거 해서. 있어요? 무서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도 뭐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그 나온 자료집 사례나 이런 거 지금 들고 있는 건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한 우리나라에 고위공직자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그 어떤 목사로부터 그 외국 회사에 작은 파우치를 선물 받았는데 그렇게 사례 들으면 되잖아요. 지칭 안 하고. 아유 어쨌든 간에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고. 소위 얘기해서 국제기구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렴도 평가에서도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는 걸로 1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독일에 가면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부패 인식 지수라는 걸 해요. 조사를 네. 하는 거고 올해 1월 달에 발표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63점 받았어요. 63점, 100점 만점에 예. 그리고 63점이고 등수로는 32위. D네, D. 학점으로 치면 D. 학점으로 따지면 63점이 D인가요? 그렇죠. 59점부터 F고. D네. 네, D. F는 그런, 아니네. 그런 학점은 안 받아보셨군요. 네. 받아본 적 같아요. 이게 문제가, 특히 문제가 뭐냐면, 올해 그 결과 발표가 작년 평가 내용이 들어간 거거든요. 특히 그 중에 보면 정치, 경제 부패나 권력형 부패, 이런 것들이 저는 제대로 반영이 좀 덜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년도의 더 떨어질 거다? 평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교수님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이 김건희 여사 사례하면서 청렴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자체도 청렴도 관련된 뭐 발표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요. 대체로 보면 광역 그 시도는 좀 높게 나와요. 제일 높았어요. 평균이 78.6점인데 지방의회가 가장 낮게 나왔어요. 68.5점밖에 안 돼요.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이 이 청년도 평가 대체로 낮게 나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대전광역시만 해도 이런 유튜브 감시 언론 기관도 있고 시민단체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들도 기본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문제는 농촌 지역으로 가면 그런 감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죠. 좀 더 덜한 그렇죠. 환경이 있죠. 네, 제가 아무래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대전에 있는 기자인데 충남의 어디 군 단위의 군청을 갔더니 촌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아니 그렇게 지금 훌륭한 곳이 대전에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거의.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암암리에 뭐 그런 게 있을라나? 촌지는 아니어도 암암리에 여러 가지 그 가는 형태로 뭐 광고라든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준공직자셨잖아요. 아니 뭐 그랬죠. 알죠? 제가 그러니까 직접 봉투로 돈 주는 그런 그 아마추어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가 촌지는 직접 봤기 때문에 99년도에 전국 16개 당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대전광역시가 시장 업무 추진비를 가장 먼저 공개했어요. 영수증하고 다 받아봤더니 그 당시에 방송국 그리고 중앙지 기자들은 40만 원씩 촌지를 받았고요. 90년대 지역의 3사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투 여기는 30만 원씩 받고 차별. 그리고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뭐 여기는 중요한 언론사죠.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그들이 생각하는. 뭐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20만 원씩 줬던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진했던 거죠. 그거 다 공개했었으니까. 그런 어떤 뭐 얘기. 지금은 광고 같은 걸로 준다니까요. 광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산 분석해봤더니 언론사한테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기획 취재했던 거 기피 리포트 보셨죠? 기자협회 체육대회. 그거는 봤고. 예, 그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 이 청렴도 평가했더니 대전광역시하고 5개구도 중요하잖아요. 봤더니 대전광역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했는데 대전광역시가 4등급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등급이 잘하는 거고 5등급이 못하는 거고. 1등급이 좋은 거고 5등급이 못하는 건데 대전광역시 밑에 하나 있는 게 울산광역시 하나밖에 없더라고. 결국 꼴찌 안 가요, 꼴찌. 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대덕구하고 서구가 2등급. 그나마 뭐 양호하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동구, 중구, 유성구가 3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만큼 또 기초로 가면 그 대전광역시도 사실은 뭐 감시 감독이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제가 최근에 하나 봤던 데이터 중에 수의계약 비율 관련해서도 보니까
그쵸. 광역시는 낮은데 음. 기초로 가니까 꽤나 높아요. 대전도 보니까 40%, 50% 넘는 그런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제가 취재한 거 보셨어요? 시사인 대산하면서 수의계약 못 봤네요. 수상한 수의계약 해가지고 대전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수의계약이 급증하고 처음에 했을 때 봤어요. 그 제가 취재한 겁니다. 예. 예, 그 저기 참여연대 그 같이 했죠. 간사랑 같이 하셨던 예. 거. 그래서 뭐 그 광고 업체하고 영상 업체하고 뭐 이런 곳들 그러니까 잘했죠. 뭐 쪼개기 수익 잘했죠. 이야기 잘하셨어. 이렇게 누가 칭찬하는 사람 없나 봐. 안 해줘요 아무도. 다 욕해요. 뭐라고 해요 막.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칭찬 또 받고 싶어 하는 그래요, 거구나. 맞아요. 이게 그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또 주민들도 지방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참여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간다 그러면 정부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청렴도와 관련해서 의문시 되고 있고 후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아요. 그때 대통령실에 왜 가족 채용, 뭐 측근 채용 논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고 있어요. 이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들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청렴을 위한. 근데 이 행동 강령 조항 중에 총 8개 항목을 아예 삭제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규제 완화. 그 규제 완화하고 무슨 혁신이네, 관계냐고. 혁신적인 정책.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티핑 포인트 내지 터닝 포인트 수단으로 삼고 더 강화해야 될 텐데 아예 삭제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뭐 작년 추석 앞두고 바뀌었는데 왜 선물 규정 들어보셨죠? 그 금액 올린다는 거요? 네, 그러니까 뭐 현실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했었고요.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농축 수산물 선물을 받는 규정을 명절 때는 또 달리 적용을 해요. 2배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 원래 제정했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맞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절 때 30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할 수 있는 대상이나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과연 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도 드는 거죠. 농축산물 선물은 고사하고 저는 이번 명절 때 아롱사태 수입산 1kg 2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 저희 집에 10년 전에 담근 아로니아 주가 있어. 예. 아로니아주 10년산이거든요. 네, 좋네요.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부정청탁인가? 아니, 우리는 관계 없죠? 그런 관계 없잖아요. 뭐 청탁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5만 원 이하야. 네, 제가 그런 뭘 청탁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중앙 정부도 문제고 대통령도 문제고 또 지자체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감시하는 역할이 사실은 지방의회인 거잖아요. 지자체는요. 그렇죠. 지역주민들 지방의회가 대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근데 거죠. 지방의회가 더 청렴도가 낮게 나오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청렴 선진국들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강력한 부패 방지 전담 기구가 있고요. 그런 법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방지 관련 업무는 주 업무가 아니에요. 거기는 오히려 국민고충 처리, 뭐 민원 업무 이런 등등이 오히려 주 우리 업무여서 있지 않나요? 검찰 특수부? 뭐 굳이 강력한 얘기하면 반부패 뭐 이런.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역할이 안착화됐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게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청렴 선진국들 그런 그 부패 방지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관용의 대원칙이에요. 소위 돈 많이 있다고 해서 고위직에 있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뭐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뭐 분식회계 등에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무혐의 처분 나왔는데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봐주기 수사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청렴 선진국들이 왜 이런 불관용의 대원칙을 하나의 철학으로 삼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철학인 것 같아요. 공사 구분과 솔선수범입니다. 제가 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 구차하게 설명 들지 말고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이 어디 외국 가서 받아온 선물처럼 국고에 한수했니 아니면 어디 반환 대통령 창고에- 기록물이라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말이 네. 되냐고요 그게. 음. 난 5천만 넘는 모든 국민들이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 믿는 분들 많아요. 아시잖아요. 저 국힘 지지하는 네. 30%는 믿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공사군과 솔선수범하는 이런 대원칙을 적용해 본다면 지금 2달, 3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수사하지 않고 조사받지 않은 이거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 국민들이 문제인식 갖고 이번 총선 이전에 더더욱이 계속 압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전 소리통 시간에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런 공정과 상식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이 우리 사회가 너무 이 부패에 대해서 관대한 게 아닌가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금홍섭 전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can come back, better time is gone. I'm round,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Cause I gave you 네, 이번 코너는요 아니되옵니다 시간입니다. 두 분의 대제약을 모시고 뭐가 안 되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네, 모건대학교 영어교육과 이종복 교수님 나오셨고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머리가 좀 말끔해지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못 나오셨던 분이신데요. 우리 그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배재대학교 미디어 콘텐츠학과 박성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생기셨습니다. 아유. 왜 말씀이 없으세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방송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지상파 네. 아니니까 네, 너무 네, 이렇게 쑥스러우실 거 없을 것 같고 이 두 분과 함께 현안을 좀 이야기해 볼 건데 먼저 이종복 교수님께서는 어떤 거 좀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에 가장 따끈한 이슈라고 할까 논란이 많은 것인데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하겠다 이런 발표를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내놨죠.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뭐 오늘 뭐 파업을 결정한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시끄러워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응급실 뺑뺑이 또 소아과 오픈런 이런 용어를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응급실에 가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응급 환자가 이리저리 다른 병원으로 옮겨다니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고 이런 사망한 사례도 있었죠. 예, 실제로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에서 나온 것이고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것은 요즘에 아이들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없대요. 소아과 의사들을 기피하는 그런 종목이라서 소아과 병원이 없어요. 지난번 방송해 보니까 이 인근에 예산군이 굉장히 군으로서는 큰 데죠. 근데 소아과 의원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소아과에 가려면 천안이나 세종이나 대전으로 와야 되고 그것도 새벽같이 나와서 줄 서지 않으면 아주 진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소아과는 굉장히 붐비고 소아과는 대체로 없고 이런 현상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것은 필수 의료 인력 분야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필수 의료 분야 그러면 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요한 뭐 흉부외과라든지 뭐 그렇죠. 수술하는 그런 쪽 말하는 거잖아요. 응급의학과라든지 또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곳인데 이런 데는 이제 의사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분야고 잘 나가는 아주 소위 인기 있는 분야는 혹시 피안성, 마방진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피안성, 마방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마는 뭐예요? 마취과, 마취과, 방사선과, 성형외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그런 분야라는 건데 정부에서는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것이고 의사 단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의사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의료 체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의료인들의 분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것은 의사들에 대한 정책이 잘못되어서 피하는 그런 분야가 많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제가 굉장히 여러 개의 내용 혹은 뭐 주장 이런 것을 들어보고 읽어보고 그랬는데 또 이쪽 읽어보면 그런 것 같고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져다 쓰는 이런 데이터들도 OECD 기준으로 많이 가져오는데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다. 그런데 국민들 생각은 어떠냐면은 의료 노동조합인가 어디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약 90%, 89% 이 정도가 의사 양성 증언하는데 찬성한다고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대체로 의료인이 부족하다, 좀 의사가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 많아지면 수가가 오히려 더 올라간다. 그리고 의사가 많아지면은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하게 되고 쓸데없는 그런 처방 많이 하게 되고 이래서 오히려 의료보험 수가가 많이 올라간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거를 손보는 것이 더 급하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고 정부 이야기 들어보면 나름의 각각의 이유들은 있지만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의사수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의료 특히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의대 정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약 19년 동안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고정돼 있었어요. 이게 뭐 전혀 증원이 없고 의대와 의전원 합해서 3,058명.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매년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는 건데 이것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증원해서 1만 명 이상 의사를 증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 5,000명 규모로 넓힌다면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저는 의료인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의대를 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 혹은 관심 있는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의대에 지원하는 경쟁률이요 보통 30대 1 혹은 60대 1까지 이렇게 한다 그래요. 평균 적어도 30대 1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5,000명이면 15만 명이 응시하는 겁니다. 15만 연인원. 물론 이제 수시에서는 여러 군데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5-6군데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게 적어도 뭐 1, 2만 명 정도가 의대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의대를 못 들어갔거나 하고 싶었었는데 못했던 학생들이 있겠죠. 이미 대학에 들어가서 다니는 학생들 중에 데이터에 의하면 서연고, 그러니까 서울대인대 고대의 이공계열, 이학계열에 다니는 학생 정도면 대부분 이제 그 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서연고에 다니는 이과 학생들이 자퇴나 반수를 통해서 의대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고 또 올해 서연고에 입학 예정된 그런 그 학생들도 나 재수해서 다시 의대에 지원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의과대학 있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는 지역 대학들에게는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빨려 나가니까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의대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은 지역 대학들은 좀 타격을 받기가 쉽다. 네, 그런 이제 도미노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또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부터 의대 입시반 이런 것을 이제 대치동에서 많은 학원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황소학원 뭐 이런 데가 있대요.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그런 반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아지는 것은 대치동 학원만 좋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아지는 거고 이제 사교육 광풍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작용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그 의대 정원 늘리는 게 현재 여론에서는 이제 의사단체의 반발 그리고 그 국민들의 의사수 부족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교수님께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 대학들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 것인가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박성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절대적 의사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것이죠.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정원이 늘어났을 때 과연
이 서비스 부족이 해결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을 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되고 좀 슬픈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두 다 의대에 가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뭐 스타트업 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내가 테슬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자본주의가 아주 고도화된 미국에서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우리나라는 돈 잘 버니까 이제 의대 가겠다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다 거기에 몰리는 부분이 또 굉장히 슬픈 것이고 그 중에서도 또 내가 서울로 가야겠다. 지금은 지역에 의사 공고 내고 뭐 연당 몇 억 이상씩 준다고 해도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의무 거주가 있으면. 연봉 5억 해도 잘 안 모인대요. 네네 그런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정책의 시도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차차 이야기하더라도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이견이 없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대학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단순히 지역 대학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뭐 R&D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막 됐습니다만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공과 대학에 대한 부분들도 뭐 다 이제 연쇄 이동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화된 정책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의사편, 국민편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 아무쪼 미래에 우리가 이제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도화될 수 있게 조금 정책적 폭을 좀 넓혀야 되는데 이 너무 단순화되고 단편화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측면에서 이걸 달성해 내려다 보면 또 이게 단순히 이제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형태의 단순 논의만 돼서는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수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건데 정보를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이유 저는 총선 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게 하려고 한다 이런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수 교수님? 뭐 예, 정치적 사안일 수 있겠죠. 뭐 그 아예 배제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문재인 정권에서도 시도를 했었고 너무 거칠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에도 시도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 방법에 대한 문제인 것이거든요. 이게 의사단체하고 정부하고의 대화로 협상을 통해서 이거 뭐 몇 명으로 하자, 줄이자, 늘리자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많고요. 데이터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깊이 있게 논의하고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고 이런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대개 이제 보수 정권의 특징들이 이게 퍼퓰리즘이죠. 이것도 일종의 많은 국민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대에 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뭐랄까 이 사회적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기회가 좀 더 예. 주어진다면 학부모들의 표도 올 것이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표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박성순 교수님께서는 어떤 거 준비해 주셨어요?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미디어의 환경 변화가 이제 단순하게 예전과 이제 좀 달라졌다에 대한 분위기가 아니고 완전히 혁신적으로 좀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걸 이렇게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 기존에 제가 얼마 전에 좀 10년, 20년 전에 했었던 미디어 이용 패턴과는 전혀 달라졌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인식에서도 완전히 이제 우리에게는 TV나 방송에 대한 영역이 다르게 읽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 미디어의 모든 정책은 TV나 방송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PTV까지도 TV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엔 TV를 못 붙이고 있는 것이죠. OTT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산업 안에서 그다음에 언론 산업 안에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단순하게 우리가 넷플릭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지만 이 넷플릭스의 제작 환경이 형성화되면서 뭐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 단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단가가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좋겠지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소수 인원들에 대한 혜택이 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인원들은 이제 더 일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제작 환경이나 제작의 여러 가지의 콘텐츠적인 측면도 뭐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승승장구했다고 얘기하지만 또 일말에서는 아예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저작권을 갖고 창작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그냥 만들어지는 기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점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영역에서 우리 요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KBS나 뭐 여러 가지 공적인 역할을 해왔던 미디어들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퇴색되고 이제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형태의 일들이 좀 많이 일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영향력이나 자기들의 활동을 잘 못해서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학자로서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공영성이고 공적인 측면은 유지가 돼야 된다. 사회가 조금 더 고도화되고 이렇게 산업화될수록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뭐 KBS로 구현이 돼야 된다, 뭘로 구현이 돼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의 논쟁도 지금 우리 미디어나 언론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 사실 의대 정원이나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지만 이제 언론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중동, 뭐 한겨레 경향 이렇게 해서 신문 위주의 것들이 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파 중심의 저널리즘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많은 정보를 접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포털의 시대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유튜브, 그 다음에 AI 추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언론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에 대한 영향력이 좀 확장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소위 저는 좀 싫어하는데요, 단어를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전 뉴스는 뉴스고 가짜 정보는 가짜 정보지 뉴스 자체에 가짜를 붙이는 이런 네이밍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자꾸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좀 많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단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강력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정하고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미디어 영역에서 특히나 이런 산업 영역이 됐든 어떤 언론 영역이 됐든 누군가가 그 규제의 영역으로서 그거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완벽하게 기준화하고 구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규제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다뤄야겠다가 아니라 생태계를 좀 잘 구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이면은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선정성 측면이거든요. 유튜브는 선정성 측면에서의 논란이 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유튜브는 선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 자체 내에서 규제를 합니다. 규제가 뭐냐면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게 되면 수익 창출이 안 되게 만드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자체적인 뭔가의 자율 규제 체계를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귀찮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규제로 만들어 보면 너무 쉽거든요. 아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들. 근데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런 저널리즘의 위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 이제 언론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저널리즘의 영역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좀 자성이나 성찰이 필요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메인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메인 신문사들이 과연 진짜 언론으로서의 그런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가라고 보면 그러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왜 우리가 뭐 이렇게 기레기 소리도 듣고 스스로 이래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스스로 언론인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앞서서 의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전문직주의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가 별로 반론하지 않아요. 그 의사가 어쨌든 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암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절대 다수가 믿게 만들어주는 영역인데, 언론인들이 언론인을 전문직주의로 표시하면서 자신들이 뭐 언론 고시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성을 막 높이는 과정은 다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나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비판받는 건 좀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제 엊그제 저희 영상을 하는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제 충격이 있었는데, 챗 GPT와 유사한 서비스에다가 이제 말을 하면,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줘요.
너무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우리 미디어 콘텐츠 학과도 학생들이 많이 안 오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좀 하던 와중에 이제 AI 추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도 아마 그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력한 규제 기조를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 같고, 이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치적인 부분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알아서 보여주잖아요. 계속 이거 보라고 자꾸 들이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그 사고 자체가 그쪽으로 완전히 편향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정치적 어떤 성향이 뭐 진보, 뭐 보수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진보들이 보는 건 계속 그쪽만 보고 보수들이 보는 그 채널은 또 계속 그쪽만 보고 그래서 아예 사고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는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게 좀 염려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운영하는 그 기업이랄까 회사들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지 이 거대 공룡 몇 개가 대부분 다 이제 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강한 정보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순기능으로 작용하면 좋은데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고 굉장히 여기에 모든 그 우리의 생활이 지배당할 그런 가능성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이미 됩니다. 지배당하고 있지 않나요? 상당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 그 사실 한순간에 뭐 하나를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사회적 담론이 좀 필요하고 자성이나 윤리나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얘기들이 없어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아까 뭐 챗GPT와 같은 그런 AI 기반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 관련된 윤리 규정 같은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우리가 지배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되옵니다는 사실 지역 얘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얘기를 했네요. 이정복, 박성순 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시정실록 이번 코너는 장원급제 시간이죠. 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예비후보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해주시는 법무법인 베스트로 고봉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못 나온다는 어떻게 나왔어요? 일정을 잘 조율했죠. 조율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가 하나 약속이 펑크 나서? 여행을 가려다 못 갔어요. 여행을 가려다 못 가가지고 휴가를 못 썼는데 결국 휴가 쓸 팔자도 아닌 거 봅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재밌는 시간 보내도록 하고 오늘 모실 분은요,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입니다. 네, 저희 그 아니되옵니다 코너의 고정의 출연자이기도 하죠. 네, 오늘은 저희 코너 출연자가 아니라 네, 예비후보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필용입니다. 네, 좀 느낌이 달라요? 어때요? 똑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왔습니다, 일단. 네, 잘 오셨어요. 꼭 네. 친정이 온 것 같죠? 네, 네. 네, 예전에 제가 굿모닝 충청하는 TCI 프라이데이즈에서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상당히 좀 긴장하신 듯한 모습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는 좀 긴장도 많이 했고 아침 시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몸이 약간 좀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몸이 반응이 그랬어요. 나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먼저 안필용 그 예비 후보가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고봉민 변호사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필용 전 비서실장님은 일단 충남 부여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충남고등학교하고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 석사 이렇게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경력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의원님. 아까 언제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여행을 가세요. 네. 박선영이 아니고 박영선. 네, 정정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을 하셨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대전광역시청의 중앙협력본부장, 그리고 대전광역시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끝. 네. 덧붙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 뭐 그 정도면 경력은 뭐. 예. 네.
그 정도면 됐다. 좀 흑역사를 오늘 좀 끄집어내야 하는데 우선 좀 궁금합니다. 정치에 이렇게 참여해야겠다, 이렇게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 있나요? 정치를 한다는 게 제가 선출직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정치밥을 언제부터 먹었냐 이제 이런 것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치밥을 먹은 건 16대 국회 때 처음 이제 그 국정감사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 알바. 그렇게 들어가서 그 뒤에 이제 17대 때 박영선 의원을 만나서 그러니까 알바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국정감사 알바는? 서류 복사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국정감사 때 그 의원들 그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 보좌진 인력으로 다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 정치학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알바할 사람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따로 시험 보는 건 아니고. 거기 가서 실제로 그 직원들하고 똑같이 자료 요구도 하고 그 이제 질의서도 쓰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허드렛 일 하는 게 아니라 뭐 도시락 갖다 주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고. 알바를 하다가 이제 정성에 맞았어요? 네, 그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잘 안 뽑아주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고 그 5급 비서 뭐 6급 비서 뭐부터 한 거예요? 5급 비서관 했습니다. 5급이면 높은 거잖아요. 네. 출세했었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사회 문제도 관심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말기 위암 수술이셨는데 그 병원비가 이제 수천만 원 나왔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대학교 면접할 때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한국 사회에 모순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제가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놀라셔가지고 질문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됐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는 그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 경험과 실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원 가서 공부도 했고 그런 계기로 국회에 가게 됐고 그런 것들이 잘 맞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회의원을 보좌 하면서 뭐 내가 이제 보좌했던 국회의원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보면서 뭐 물론 이제 저분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저런 게 다 국회의원이야.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한테 나라고 못할 게 있나 이런 마음도 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도 출마해야겠다라는 그런 정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정치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내가 보조적으로 그냥 의견을 내는 거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정치를 하면 내가 책임지고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사실 변호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변호사님도 뭐 이해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판사들 이렇게 판결하는 거 보면은 와, 저 판사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지만은 저런 사람이 다 판사 이런 생각 드는 분도 있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나도 한번 판사 도전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도전하는 건 아니고 이미 도전하고는 있는데 네. 그보다 이런 비슷한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일찍 퇴직하시던데요. 아니 국회에서 뭔가 몸담았던 분들 국회의원이 아닌데 그런 분들 물어보면은 나중에 본인도 출마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면은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 하는데 저도 국회 가서 몇 번 뭐 토론회 사회 이런 거 본 적 있는데 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을 하는구나 아니면 뭘 도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 이제 처음 도전했습니다. 네네. 사실 총선 도전하는 스펙치고는 너무 약했어요. 네. 보좌관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안 했었는데 유성을에 이제 공천 신청을 했다가 컷오프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컷오프 될 때 저 뉴스 화면 아직도 기억나요. 중앙당 가갖고 이제
이의 신청했던가요 그때? 아니면 뭐 컷오프 사유를 들으러 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찍혔었어요. 그 기억하시죠? 뉴스에. 아, 그거는 그때가 아니고요. 그 뉴스에 찍혔던 거는 면접 보고 나왔을 때고. 아 그래요? 근데 네. 자료화면이었나? 네. 아니 근데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 안 좋으면서 중앙당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수긍을 하셨는데 그때 컷오프 왜 된 거예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네,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억울하지 않았어요? 정치 그때- 시민의 도전을 이렇게 꺾나? 예, 억울하죠. 그 신인들의 도전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상민 의원이 다선 의원이었고 그 의정활동 평가나 이런 거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했던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당원 경선을 대비해서 당원도 모으고 뭐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분노, 화, 뭐 이런 분노화, 것들이 막 생겼었는데, 근데 또 이게 나의 현주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냥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 행보가 굉장히 저는 저희가 이제 그쯤부터 인연을 개인적으로 네, 맺은 네,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행보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허태정 전 대전시장하고 그렇게 큰 인연은 없었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전시에 그 무슨 그 대전시가 중앙정부랑 소통하는 무슨 그런 자리로 갔었죠. 네네네. 그 자리 갔다가 비서실장 된 거고. 네네. 이거 어떤 인연으로 또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어쨌든 대전시가 운이 좋아요? 관운이 좋아요? 아니 그 정도 갖고 관운이라고. 네. 근데 대전시가 그때 당시에 그 중앙정부하고의 소통 채널 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리고 그 대전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대전 출신 중에 중앙정부하고의 연결 채널이 또 있으면서 대전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흔치 않아요.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천이 됐고 그래서 이제 허태정 시장님을 뵙게 됐고 허태정 시장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호흡을 한번 맞춰봤고 그래서 그 같이 일을 하자고 하셔서 그리고 이제 간 거죠. 그 당시에 그런 뒷얘기도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뭐냐면은 그 중소기업 벤처부로 승격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박영선 의원이 네. 장관이 되고 청에서 부로 승격이 되면서 세종으로 옮겨갔잖아요. 네. 대전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그 민심을 달래고 그러니까 그 박영선 쪽 사람을 허태정 쪽 사람으로 보내면서 대신에 가는 거 허태정 시장이 너무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돌았던 거 혹시 알아요? 몰랐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에 저도 진짜 못 들었나 보다. 네. 그때 당시에 데모도 네. 저도 같이 했었고 반대하는 걸 그리고 제가 그 중앙협력본부장인데 그 직책이 중앙협력본부장에 가서 그 자리에 가자마자 그 대전시장이 그 청와대를 가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상당히 얘기가 진행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유통이나 이런 게 좀 그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상황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 지금 모 구청의 구청장을 하시는 분이 그 부시장 할 때 이제 말실수를 해서 또 이제 한바탕 호되게 당하기도 하고. 누구요? 삐처리해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그 서철무 부시장. 그때 이건 안 해야 되겠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정세균 총리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성수 비서실장님이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하시다 그쪽 자리를 옮겨가셨는데 그분하고 좀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 게 작용을 해서 정세균 총리가 대전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돼 있다는 걸 인식하시면서 대안을 만드는 그 지시를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대안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뭐 기상청 이런 거 얘기 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이렇게 옮겨간 데 있어가지고 지역이 이렇게 속수무책이었다는 거는 지역의 모든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네. 무능했다라는 거, 무력했다라는 거는 시민으로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은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니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 정책적으로 뭔가 실현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그 박영선 의원 정책적으로 보좌를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네. 하시는 뭐 실적 중에서
어떤 쪽에 어떤 실적이 있어서 나는 좀 보람이 됐다 이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그 박영선 의원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이제 금산법을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금산법이 이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법은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삼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위반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처벌 조항도 없고 삼성화재나 네. 삼성생명 이런 보험회사는 네. 금융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융업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완전히 해소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벌 조항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법에. 그래서 그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일을 했던 건데 그게 16대 때도 사실은 그런 시도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의원들이 팔아먹는 거죠. 삼성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이 안 돼서 그걸 할 때 박영선 의원한테 여쭤봤죠. 이게 삼성에서 로비가 굉장히 세게 올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내가 그런 거에 굴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서 같이 했고 실제로도 엄청난 로비를 막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논의하다가 결국 약간 누더기가 돼서 법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히 진행됐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 뒤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조작 사건인데 그 BBK 사건이거든요. 근데 BBK 사건이 그냥 BBK가 누구 거냐 이런 걸로 돼 있긴 하지만 실제는 그게 그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들도 있었고 자살하신 분도 있었고 상당히 많았죠 피해자들이. 네. 그래서 그 사건을 파헤치는 것들도 이제 같이 했었고 저격수였죠 당시에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국정조사 이런 것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는 이제 사돈 기업이 효성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효성그룹의 비자금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거를 그 조사를 했다가 무마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빼내서 이제 그걸 밝혔던 대전 서구갑에 도전장을 냈어요. 네네. 왜 서구갑이에요? 예전에 유성구 의리였는데. 일단은 뭐 그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곳이 그런 기회가 사실은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그런 대부분 안 그러면 현역 의원하고 붙어야 되기 때문에 도전하는 신인들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갑에 좋은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같이 일했던 허태정 시장이 유성에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구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 신인으로서 도전할 수 있는 좋은 판이 깔렸다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예비 후보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5명이죠. 네, 현재 서구갑에서 5명. 예. 이영선 변호사가 이제 세종으로 네, 옮겨갔으니까 네, 5명이고 저희 다 출연했어요. 그 5명. 네, 그러니까 4명은 다 출연했어요. 이게 네. 마지막이에요. 네. 이제 예, 다 젊은 분 3분,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좀 그 네. 경험이 많으신 네. 그 장종태 예비 후보 네. 한 분, 젊은 유지곤, 이지혜, 이용수, 이 젊은 피 3분 이렇게 있는데 뭐 각각 나름의 장단점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용수 예비 후보는 박병석 그 네. 의원을 오랫동안 모신 그런 네. 이제 분이고 그 장종태 예비 후보는 인지도가 높죠. 서구청장을 네. 2번 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지혜 예비 후보는 젊은 네. 무기. 네. 그리고 유지군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무슨 장점이 있고 뭐 비결이 좀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보니까 정치에서 중앙 정치와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그걸 다 한 거예요. 국회에서도 일을 했고 그다음에 대전시에서도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지방 행정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용수 후보나 이재 후보 다 보좌관 출신들인데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는 의정활동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조금 더 경험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 강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연고성도 사실 빠뜨릴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했던 것들이
그 다니면 조금 더 얘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충남고등학교가 과거에는 그 지역이었죠. 도마동. 네, 그렇습니다. 그 버드나무 있고 막 저 거기 가서 중학교 그 연합고사 시험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네. 네. 뭐 그런 강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월 26일에 이제 올라갈 예정인데요. 지금 22일이 녹화 기준이고요. 2월 26일이면은 후보 어떤 경선 이런 뭐 결과 좀 윤곽이 나오나요? 어떠나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최근에 전략공천 거기가 이제 전략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논의들도 있었고 다행히 이제 그 논의가 있었던 뭐 허태정 시장님이 그 큰 결단을 해주셔서 그쪽 지역은 전략공천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경선 지역으로 돌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을 모색할지는 아직은 그 논의되는 게 없어서 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졸이면서 중앙당의 그런 판단을 기다린다는 얘기인 건데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하고 경쟁을 해야 합니다. 네. 현재 스코어는 서구갑은 뭐 제 생각으로는 조수현 변호사가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하고 경쟁할 때 어떤 선거 전략을 좀 갖고 임하실 거예요?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일단 뭐 선거라는 게 그 후보가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경쟁을 했던 우리 당의 후보들하고 원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깨지지 않아야 선거가 이제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열심히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 많이 만나고 많이 보여드리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지역의 시장 뭐 이런데 여러 번씩 다 돌았고 그리고 그 상가나 이런 데도 거의 대부분 다 돌았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그 2시간 넘게 출근 인사, 퇴근 인사 뭐 이렇게 하면서 유권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노력해왔던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그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변호사님 뭐 오늘 인상이 어땠고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안필용 예비 후보께.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쉽게 그 박영선 의원 보좌관도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뭔가 쉽게 경선도 넘어가시고 그리고 장관급제를 해야 되잖아요. 장관급제를 해야 되고 2등은 알아주지 않는 선거판이니까 꼭 1등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에 대해서 지지 선언은 아니죠? 그냥 덕담이죠. 네. 저는 뭐 당연히 선거 중립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그 예비 후보님 혹시 뭐 이제 저희 방송에서 계속 만날 거지만 고정이시니까 예비자 떼면은 이제 그냥 한 번 더 모실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자를 못 떼고 그냥 2등을 하시면은 장원이 아닌 차석을 하시면은 그래도 불러주세요. 아이돌과 코너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비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